여러분, 사시미 좋아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늘 맛있게 먹는 이 사시미라는 이름에 생각지도 못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어떠세요? 오늘 그 이야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진짜 이상하지 않나요? 생선에는 당연히 칼로 써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름은 왜 하필 몸을 찌른다는 뜻일까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죠? 이 미스터리를 풀으러 지금부터 과거로 한번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아, 이래서 사시미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주류 학설부터 한번 볼게요. 단서는 역시 일본의 과거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은 14세기 일본의 무로마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화려한 연회장인데 접시에 여러 종류의 회가 쫙 깔려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비슷비슷하게 썰려 있으니까 이게 도미살인지 광어살인지 도통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서 첫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표식 가설. 요리사들이 이건 도미입니다. 이건 광어입니다 하고 알려주려고 썰어놓은 생선 살점 위에다가 그 생선의 지느러미나 아니면 이름표 같은 걸 깃발처럼 콕 꽂아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다가 뭔가를 찔러서 표시한 그 행동이 그대로 요리 이름이 된 거예요. 사시미. 와, 정말 직관적이지 않나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자, 이번엔 복잡복잡한 주방에서 나와서 칼과 명예가 모든 것이었던 사무라이들의 세계로 한번 가보시죠. 여기에도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가 하나 있거든요.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당시 사무라이들한테 키로, 그러니까 자르다라는 단어는 거의 금기어였어요. 왜냐하면 이 자르다는 말이 배신하다나 심지어 할복하다 같은 아주 불길한 단어들을 떠올렸겠거든요. 그래서 무사들은 재수없다고 자른다는 말 대신에 좀 더 중립적인 표현인 사스, 즉 찌르다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게 굳어져서 사시미가 됐다는 거죠. 이야, 말 한마디에도 이런 문화가 담겨 있네요. 자, 지금까지 일본 역사의 뿌리를 둔 두 가지 유력한 설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판을 완전히 한번 뒤집어 볼게요. 이 사시미라는 단어의 뿌리가 사실은 일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아주 대담한 가설이 있거든요. 어떠세요, 이 문장? 굉장히 파격적이죠? 이 주장은 뭐냐면 사시미는 찌른다는 동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재료가 얼마나 싱싱한지 그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뿌리를 바로 우리말, 한국어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사시. 이 발음이 우리말 살아있다의 살아, 나, 싱싱하다의 싱싱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 말들이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발음이 사시처럼 비슷하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찌른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 펄떡펄떡 살아있는, 아주 신선한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럼 뒤에 붙는 미는 뭘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어 한자 몸신, 신이 아니라 우리말 살, 그러니까 생선살 할 때 그 살이 언어적인 변화를 거쳐서 미로 발음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죠? 사시와 미, 살아있는 살, 싱싱한 몸. 와, 몸을 찌르다가 아니라 재료가 얼마나 신선한지를 최고로 칭찬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재료 그 자체에 집중한 완전히 새로운 해석이죠. 자, 정리해볼까요? 생선을 구분하려던 실용적인 아이디어, 사무라이들의 독특한 문화, 그리고 한국어에서 건너왔다는 언어학적인 주장까지 정말 흥미로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진짜 정답은 뭘까요? 이 세 가지 이론 한눈에 귀교해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어떻게 라는 실용적인 문제에서, 두 번째는 누가 라는 문화적인 배경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서 라는 언어의 흐름이라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사시미를 보고 있어요. 와, 진짜 어느 것 하나 버릴 이야기가 없네요. 솔직히 말해서 이 중에 뭐가 100% 정답인지는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너무 오래전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아닐까요? 이 세 가지 이야기 모두가 문화, 역사, 언어가 서로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맛있게 먹는 음식 이름 하나에 이렇게 깊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숨어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드실 그 음식, 그 이름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꽤 재미있을 거예요. 이어서 엉터리 이론 같다는 분들을 위한 사례 리을이 사시의 시로 변화하는 원리 설명해 드립니다. 좀 더 깊은 공부를 원하는 학생들 위해, 그리고 디귿이 리을로, 유마, 다음 시옷으로 변화 원리는 재생 목록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죠? 사시미. 근데요, 이 사시미라는 이름 안에 아주 오래된, 수백 년 된 언어학적인 미스터리가 숨어 있다면 어떠세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만약에 사시미의 그 사시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말 살에서 온 거라고 한다면 믿으실 수 있겠어요?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 이 정말 놀라운 가설 뒤에 숨은 단서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가장 큰 궁금증은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그 부드러운 니을 받침 소리가 전혀 다른 느낌의 날카로운 시옷 소리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그쵸. 언뜻 보면 이건 뭐 전혀 다른 단어잖아요. 살하고 사시. 하지만요, 모든 언어의 변화 속에는 나름의 숨겨진 규칙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첫 번째 단서를 한번 찾아보죠. 자, 첫 번째 핵심 단서는 바로 패턴입니다. 언어학자들이 우리말 단어가 일본어로 건너가면서 소리가 어떻게 변했나? 이걸 분석한 자료가 있거든요. 이걸 보면 정말 흥미로운 규칙이 하나 보입니다. 이 표를 좀 보세요. 살이 사시로 변한 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증거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맨 위에 한번 볼까요? 한국어 별이 일본어에선 호시가 되고요. 그 아래 돌은 이시가 돼요. 혹시 공통점 찾으셨나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말의 리을 받침이 일본어로 가면서 시 소리로 바뀌는 아주 일관된 패턴이 보이죠.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자, 한번 직접 발음해 보세요. 살하고 리을 발음을 하면 혀가 입천장 안쪽으로 말리죠. 이게 바로 에너지가 안으로 모이는 닫힌 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시의 쌀은 어때요? 공기가 밖으로 슉 하고 터져나가잖아요. 이게 열린 소리죠. 그러니까 일본어 환경으로 넘어가면서 소리가 더 명확하고 강하게 전달되려고 이렇게 닫힌 소리에서 열린 소리로 진화했다는 분석이에요. 자, 좋습니다. 리을이 시로 바뀌는 패턴이 있다는 건 이제 알았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왜 꼭 그렇게 바뀌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를 찾으러 이제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푸는 가장 중요한 규칙은 바로 받침이 있냐 없냐 이겁니다. 우리말은 단어 끝에 기역, 니은, 리을 같은 자음, 즉 받침을 아주 자유롭게 쓰잖아요. 근데 일본어는 기본적으로 자음이랑 모음이 딱 짝을 이뤄서 소리가 끝나는 걸 좋아하거든요. 바로 이 구조적인 차이가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맥도날드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말 맥에 그 받침이 일본어로 가니까 모음 우를 만나서 마쿠가 되잖아요. 받침이 혼자서는 살아남질 못하는 거죠. 자, 그럼 살의 리을 받침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받침이 있는 우리말 단어는 일본어로 들어가려고 하면 딱 걸리는 거죠. 살에서 사는 괜찮은데 그 뒤에 덩그러니 남은 이 리을 받침, 얘는 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했을까요?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게 2003년에 나온 한 대학의 연구 자료인데요. 우리말처럼 자음, 모음, 자음, 즉 받침 구조가 가능한 언어와 일본어처럼 기본적으로 자음, 모음 구조를 선호하는 언어의 차이를 딱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례를 같은 받침은 일본어 구조에서는 필연적으로 무조건 바뀔 수밖에 없었다는 아주 확실한 언어학적 근거인 거죠. 자, 이제 우리 손에 두 개의 결정적인 단서가 쥐어졌습니다. 하나는 리을이 시오로 바뀌는 소리 변화의 패턴이고요. 다른 하나는 받침을 허용하지 않는 음절 구조라는 규칙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어떻게 사건을 해결하는지 한번 보시죠.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는 겁니다. 왜 바뀔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동기, 그러니까 일본어의 음절 구조라는 제약, 그리고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한 방법, 바로 리을이 시로 변하는 그 패턴. 이 둘이 드디어 하나로 딱 연결되는 순간이에요. 자, 그럼 사건을 한번 재구성해 볼까요? 1단계. 우리말 살에는 리을 받침이 있습니다. 문제 발생이죠. 2단계. 일본어의 음절 구조는 이 받침을 받아주지 않아요. 이게 바로 변화의 동기가 됩니다. 3단계. 그래서 이 소리는 어떻게든 바뀌어야만 했어요. 필연적인 거죠. 마지막 4단계. 바로 이때 역사적인 방법이 적용됩니다. 리을이 탈락하고 그 자리에 전미사, 이가 붙어서 사 플러스 이가 되고 이게 자연스럽게 굳어지면서 최종적으로 사시라는 소리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 살에서 사시까지 이어진 기나긴 언어의 여정.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정말 말 그대로 이 단어 하나가 살아있는 화석인 셈이에요. 이 작은 소리 변화 하나가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역사의 한 조각과도 같은 겁니다. 두 언어 사이에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그 깊고 복잡한 관계를 보여주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죠. 결국 살아있는 살이라는 의미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자른 생선살이라는 뜻이 됐잖아요. 이 살이라는 단어 자체가 자신의 진화 역사를 온몸으로 품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언어는 살아있는 박물관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우리가 단서를 찾는 법만 안다면 모든 단어가 우리한테 자기 이야기를 들려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그 단어들 속에는 과연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